자, 10강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부분입니다. 이쪽은 고려가 탄생하고 고려 초기 왕들의 업적 배우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부분인데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순서. 보면은 이제 고려 건국이 처음이 아니에요. 고려 건국이 918년인데 왕건이 건국한 건 알고 있죠? 왕건은 원래 궁예의 부하였었습니다. 궁예가 후고구를 세우고 나쁜 짓을 일삼아요. 관신법이라고 해서 신하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가 고려가 된 겁니다. 근데 왕건의 특징은 가슴이 넓은 남자 다 품어줍니다. 누구누구 품어주냐면, 자, 발에 품어줘요. 발해가 거란한테 망하죠. 그 유민들 품어주고 견훤마저도 품어줍니다. 견훤은 위에 후백제는 세웠지만 아들 신검이란 놈한테 쫓겨나요. 신검이 후백제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는데 이 쫓겨난 견훤을 왕건이 품어줍니다.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경순왕마저도 왕건이 다 품어주게 돼요. 그래서 발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 경순왕 품고 후백제마저도 멸망시키고 민족의 재통을 이룬 사람이 왕건이 되겠죠. 936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태조죠. 보통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을 태조라고 부릅니다. 왕건의 업적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호족 정책. 자, 왕건이 물론 뛰어난 인물이지만 이 지방의 권력자들이었던 호족의 힘이 없었으면 왕건이 고려 중심으로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직후에 왕건은 이 호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강경책, 강하게 찍어 누르거나 포용책,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먼저 강경책은 기인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심관제도. 기인제도는 여기 인질이라고 써놨는데 호족의 자녀들을 수도로 불러들여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방의 사정을 모르니까 자문을 구한다는 형식이지만 여차해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자식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는 지방 감시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 같아요?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신라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의 사정을 잘 알겠죠. 경순왕을 그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지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사심관 제도입니다. 자, 포용책으로는 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왕건의 부인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결혼 정책. 그리고 사성 정책을 펼칩니다. 성씨를 줬다라는 거야. 왕건이 왕씨잖아. 고려 때 왕족은 왕씨예요. 그래서 왕족의 성씨인 왕씨성을 줌으로써 왕족으로 대우해주고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었던 이러한 정책을 태조는 펼쳤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단 나라 이름을 봐봐. 고르라고 한 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죠. 북진이란 말은 북으로 진격한다. 북쪽에 옛날에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다가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북진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중시하는데 고려 때는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경 계속 나옵니다. 고려 때는 서경을 아주 중시해요. 그리고 발해 유민을 포용했고 거란을 배척했어요. 거란이 발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사신과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 낙타 애들을 만부교란 다리에 묶어서 굶어 죽여버립니다. 거란 애들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거란을 배척했었고 또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래서 여기 색칠한 부분이 왕건 때 차지한 부분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기 서경도 보이네요. 서경 평양을 중시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왕, 태조의 북진 정책이다. 그리고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연등의 팔간회 같은 행사도 있었고 훈요 십제라고 해서 후대 왕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왕건이 남긴 훈요 십제라는 건데 풍수지리를 중시했었고 거란을 배척했고 특히 오조 봐주세요. 서경을 중요시해라. 그래서 1년에 여기 가서 일정 기간 머물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불교 행사 강조했었고 그래서 훈요 십제는 풍수지리 서경 불교 행사를 강조했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태조 왕건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아까 태조 왕건의 부인이 20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왕자들이 엄청 많겠죠. 그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다투겠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승자가 누구냐면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은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국해야 될 것이 왕권 강화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아버지 때 도와줬던 호족들이 다들 큰 목소리 낸단 말이야. 그래서 광종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 다른 말로 호족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광종의 업적, 호족 수청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노비 안건법. 원래 노비가 아닌데 평범한 평민, 양인인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애들 있죠. 불법으로 귀족의 노비가 호족의 노비가 된 애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호족이 갖고 있던 노비가 풀어나면은 그들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군사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이때 중국에 후주란 나라가 있었는데 쌍기란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쌍기가 건의를 해요. 전하, 과거제 실시합시다. 과거제가 뭐냐면 유교 실력을 체크해서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실시 안 됐다라는 거지. 그 전에는 호족의 자식들은 그냥 관리가 됐었나 봐. 근데 시험 봐서 뽑겠대. 호족들은 이제 마음대로 자기 자식들이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호족을 누르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관리들의 옷 있죠. 관리들의 유니폼, 복장의 색깔을 달리했어요. 서열을 매겨주는 거지. 제일 위에는 왕, 그 다음에 등급별로 옷 색깔 달리하면서 왕권 강화. 그리고 왕이 힘이 센 왕들은 다 뭐 했어요? 연호를 제정했죠.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우리 역사에서 이 성자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성자냐면 이룰 성자예요. 뭘 잃었냐면 나라의 기틀을 잃었던 왕들을 성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나오겠지만 조선시대 성종도 똑같아요. 나라의 기틀을, 체제를 정비한 왕들. 그래서 성종의 업종, 체제 정비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아래 보면은 여러 체제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성종이 한 건 아니지만 성종 때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성종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최숙로의 시무 28조예요. 성종이 왕이 되고 신하들한테 개혁안 올려봐라 했는데 최숙로가 시무 28조라는 걸 올렸는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유교 정치하십시오 했는데 성종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종은 유교 정치, 유교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숙로가 올린 시무 28조 내용이 요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하건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은 바깥 외자예요. 관리 관자. 바깥의 관리. 그러니까 수도 개성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걸 지방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의 12목, 12목이라고 해서 이 12목의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한 것이 이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십시오. 태조가 아까 강조했었죠. 근데 너무 과하다. 폐지해라. 그리고 20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불교는 수신의 근본입니다. 근데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수신이 뭐냐면 개인 혼자 이렇게 돛 닦고 개인 혼자 수행하는 데는 불교가 좋습니다. 하지만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다스릴 치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다. 한마디로 정치하다. 나라 다스리는데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유교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정치하십시오 했더니 성종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교 정치 실시가 성종 때 실시되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면은 고려 통치 체제가 나옵니다. 성종 때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데 먼저 중앙, 왕 아래 어떤 기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표 시험 잘 나오는데 먼저 기본 틀은 당나라의 삼성육부 우리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성이 3개라는 거고 부가 6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서문화성, 상서성 해서 고려는 이 삼성육부를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2성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인데 고려는 중서문화성이라 해서 섞어요. 그리고 상서성, 그래서 2성 육부, 요 육부가 있죠. 이병, 호형, 예공. 이 명칭은 당나라 걸 따라했지만 이성만큼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큰 특징은 요건 아까 당나라 거 따라했다 그랬죠? 근데 요 제도들이 있는데 요 기구들은 송나라 거 따라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성육부는 당나라 걸 따라했고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따라했다. 중추원 같은 경우는 왕명 전달, 한마디로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 비서기구라는 거고, 어사대는 관리 감찰, 관리들이 나쁜 짓 하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뭐 감찰하는 뭐 감사원이 되겠죠. 3사는 회계 담당, 회계는 돈 관리, 나라의 돈 관리를 3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모방했었고, 근데 요거 도병마상 식목도감이 있어요. 요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중서문화상이나 이 중추원의 높은 관리들만 여기에 가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귀족적인,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요 회의,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담당했었고, 식목도감은 법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구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성에서 나라일을 결정하면 육부에서 집행하는 이성육부, 당나라 걸 따라한 거고, 중추원 어사대 3사, 송나라 걸 따라한 거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독자적이었다라는 거, 요거 해석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행정조직이에요. 3경을 뒀습니다. 경은 수도경제라고 했죠. 수도를 3개를 뒀어요. 조금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개경, 개성이라고 하죠. 여기 서경, 평양, 옛날 고구려 수도, 동경, 경주, 옛날 신라 수도. 그래서 요 3개의 3경을 뒀었다라는 거. 특히 고구려 수도였었던 평양을 상당히 중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오도양계다. 오도양계다. 도가 5개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런 외울 필요 없어요. 도가 5개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는 여기가 전방이잖아요. 후방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양이 2를 뜻하거든요. 계가 2개라는 거야. 여기 북계, 동계. 지금도 여기는 군사지역이죠. 강원도랑 경기도 북부. 이 위쪽 지역은 군사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알아두세요. 오도 양계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고 군사지역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라는 사람이 책임자였고 양계는 병마사라는 사람이 군인이 책임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지역의 도지사급 되겠죠. 자, 그리고 오도 아래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주, 군, 현처럼 조그만 도시들도 있는데 여기에 관리들이 지방관들이 파견되는데 특히 현 중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있었는데 이걸 속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수도에서 보낸 관리가 체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누가 체크하냐면 향리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하죠. 향리. 자, 이거 알아두세요.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예요. 얘네들은 이사도 못 가. 그리고 세금도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내야 돼요. 뭔가 왕따 당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두 부류야. 향,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었고 소 같은 경우 수공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특수행정구역이 되었는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포로 애들 모아놨다라든지 아니면 반란 지역이었다라든지 뭔가 가혹하게 왕따를 시켰던 지역이 향, 부곡, 소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군사제도, 토지제도입니다. 자, 중앙군, 수도에는 2군 6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이나 수도를 지키는 군대. 지방에는 아까 오도 양계 배웠죠. 오도에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이 있었습니다. 자,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관리들한테는 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녹봉도 줬습니다. 땅과 녹봉은 곡식이에요. 근데 토지를 줄 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땅 자체를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농민이 농사 짓잖아. 그럼 곡식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한테 대신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조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토지가 있는데 거기서 농민이 농사를 지면은 원래 세금을 국가에 10분의 1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가 되면은 그 10분의 1을 국가가 가져가야 될 것을 이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한테는 이 수조권과 녹봉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급 공무원까지 있잖아요. 근데 고려 때는 18등급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되면 아까 수조권 준다고 그랬었죠? 이 제도를
전식과 제도라고 합니다.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눠서 수도권을 주는 제도. 고려의 관리 제도의 기본이 이 전식과 제도예요. 근데 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품 이상, 아니죠, 본인이 5품 이상 관리면은 공음전이라 해서 별도 땅을 또 줘요. 근데 이 아빠가 죽으면은 아들한테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음정은 백, 귀족적인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5품 이상 관리한테 준 땅, 고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리등용 제도하고 교육제도예요. 고려시대 때 관리가 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서, 과거. 음서는 한마디로 백입니다. 아빠가 5품 이상이면은 그 자손들은 자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습까지 돼요.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뭐 이렇게 멀리 친척까지도 5품 이상이면은 이 음서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 봐서 뽑는 과거제. 과거제는 이 일반 관료를 뽑는 문관 시험이 있었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계를 뽑는 승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평민,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었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 특이한 점은 무과가 실시되지 않아요. 싸울 무자. 그래서 군인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 이 무과는 조선시대 때나 처음 뽑게 됩니다. 음서가 더 대우받았을까요? 과거가 더 대우받았을까요? 고려 때는 음서가 더 대우를 받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음전, 땅 주는 거, 이 음서 관리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는 고려가 귀족사의 성격이라는 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 공음전과 음서가 되겠죠. 자, 교육제도. 수도 개경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향교가 있어서 유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하면은 이 고려 후상구통 이런 요 순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왕건이 궁예 아래 있다가 고려를 건국했고 쭉 품어주고 신검의 후백제 무너뜨리고 재통일했었다라는 거. 자, 태조 왕건의 한 일은 호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들을 기인제도나 사신간 제도로 강하게 책찍질하기도 하고, 또 결혼이나 왕시성을 줌으로써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뭐 나라 이름을 고려를 했다라든지 서경을 중시하거나 거란 배척하거나 영토 확장했다는 부분, 이 사례들 알아두기 바라고, 불교 중시했었고 후대 왕들한테 훈요 십자라고 해서 요거 남겼었고, 특히 서경을 강조했었다라는 거. 근데 광저우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호족을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을 수청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 노비 풀어줬고, 과거제 시행 통해서 호족을 누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교체하려고 했었고, 관리의 옷 바꾸려고 했었고, 연호 제정했고, 다 왕권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시무 28조, 요 내용 상당히 시험 잘 나오죠. 이 중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20조. 불교는 개인에 좋고 유교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유교 정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하려고 했던 왕 성종. 그래서 성은 이룰 성자, 나라의 기틀을 잃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먼저 중앙정치 조직. 중앙정치 조직의 큰 특징은 여러 나라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먼저 이성 육부는 당나라 거. 그래서 성 두 개에서 나라를 결정을 하면은 이 육부에서 집행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당의 삼성 육부는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었던 거. 그리고 요 세 가지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계승했다라는 거. 하지만 고려도 독자적인 게 있었는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거. 그래서 고려가 여기는 고위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격이 강했었다라는 거. 자,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수도를 3개 뒀지만 서경 중시했었고, 오도 양계 꼭 알아둬야 되죠. 후방에는 오도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고, 북방 지역에는 양계라고 해서 2개의 계 군사구역이 있었고, 별도로 관리가 파견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향부곡서라고 해서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이런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 군사제도, 중앙군, 지방군 나눠서 읽어보고, 토지제도, 전식화 제도가 기본입니다. 18등급으로 나눠서 수조권을 줬다고 그랬었죠.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리고 공음전, 요 음서랑 더불어서 귀족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 들어가면 땅입니다. 5품 이상의 관리한테 준 땅이고 세습이 되고 대를 위해서 세습되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격, 공음전. 자, 음서,
자, 관리등용제도에서는 음서가 되게 크다 그랬죠. 5품 이상이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서랑 고음전 귀족적 성격이 강했었던 거. 음서 말고 과거 시험이 있었죠. 하지만 음서가 더 대여받았었고 과거 시험은 세 종류 있었다라는 거. 문관, 잡과, 승과 이 세 가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11강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앞서 고려 초기의 정치 배웠어요. 왕들이 있고 나라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 배웠고 중기는 좀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문벌 귀족이라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자, 고려 초기에는 왕건을 도와줬던 얘네들이 있었죠. 지방의 호족과 육도품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귀족이 돼요. 근데 얘네들 그냥 귀족이라 안 부르고 문벌 귀족이라 부릅니다. 왜 문벌 귀족이라 부르냐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음서, 공음전 들어봤죠? 음서는 아버지가 높은 관직이 있으면 자식은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이 되면은 그냥 국가에서 세습이 된 땅이 주어져요. 그리고 겹치게 혼인을 했어요. 귀족들끼리 혼인을 하거나 왕족과 혼인을 하거나.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땅 주어지지, 지들끼리 결혼하지.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웠던, 중첩된 힘을 키웠던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자겸이고 경원이 씨예요. 이 혼인 관계도 한번 보세요. 예종이었던 왕이 이자겸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태어났는데 이 인종한테 또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이자겸의 딸하고 결혼시켜요. 그 인종이 참 웃기는 거지. 자기 부인이 또 친척이야. 이자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인종은 이자겸이 자기 장인어른도 되고 자기 사돈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게 지들끼리 결혼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 이래서 탄생하는 것이 이자겸 같은 문벌 귀족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문벌 귀족들이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대표적인 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묘총의 난이라고도 해요. 이자겸의 난이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이자겸이 왕의 장인어른도 되지만 사위도 되잖아.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왕위까지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이 눈치를 채고 이자겸을 죽이려고 하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척춘경이랑 원래 같이 일으켰는데 내부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죠. 그래서 척춘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죽이게 하고 끝내 진압을 합니다. 하지만 왕권은 이미 실초가 되었고 이 이자겸의 난은 이 문벌 귀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요게 무조건 나옵니다.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참고로 묘총은 스님이에요. 스님, 승려. 이게 뭐냐면 서경은 우리 기억나죠? 어디를 서경이라고 해요? 지금의 평양. 옛날 고구려 수도 지역이었었고 왕건이 되게 중요시했었잖아요. 이때 이자겸의 난을 겪었던 인종이 새로운 세력을 등용을 해요. 워낙 문벌귀족들이 고인물로 썩어 있으니까 묘청, 정지상과 같은 새로운 애들을 불러들여요. 얘네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서경 출신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주장하냐면 요거 주장이에요.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천도, 수도로 옮기십시다.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십시다. 왜냐면 풍수지리적으로 거기가 명당이에요. 그리고 금나라 여진절 정벌 합시다. 그리고 황제를 칭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여기 이자겸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때 금나라 여진족이 뭐 요구하냐면 우리나라에 사대 관계를 요구해요. 사대가 뭐냐면 지들을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하가 되어라. 한마디로 고려가 신하고 지들이 왕을 칭하겠대. 이거 받아들이래. 근데 이자겸은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이걸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었던 묘총과 정지상은 안 된다. 여진족 정벌을 하자. 그리고 우리도 황제를 칭하자. 라고 주장하면서 수도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하죠. 인종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서경에다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실제로 짓고 추진을 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벼락이 치고 불도 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개경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개경 입장에서는 자기네 근거지를 놔두고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 자기들 힘을 잃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수도 천도하는 거 반대하는데 이때 묘총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서경에서 반란 일으키고 관군이라 말하는 국가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관군을 끌었던 김부식이 끝내 묘총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묘총 정지상 같은 서경 세력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김보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의 반대로 실패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래부터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묘총의 천도운동은 묘총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다. 이것 때문에 조선 사회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이 정복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찌질한 유교가 승리했다 이거예요. 김부식이 유학자거든. 묘총은 스님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총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어찌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표현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조선 천년 역사에서 제1의 사건이다. 뭐가?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그래서 묘총하고 김부식이 맞붙었잖아요. 근데 김부식이 이겨가지고 조선이 찌질한 유교로 흘러갔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까지 갔다라고 본 사람이 이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이때 묘총이 이겼다라면은 이 찌질한 유교가 승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진취적인 사상이 이김으로써 잘 흘러가다가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의 이 1000년 내 최고의 사건이라 뽑은 사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채호의 생각을 정리한 게 요거예요. 신채호는 서경파가 있고 개경파가 있다 봤어요. 서경파가 묘총, 개경파 김부식. 묘총은 고구려 개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수도를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옮기려 했었기 때문에. 개경파는 김부식은 이제 신라 개성의식. 김씨가 경주 김씨거든요. 그래서 신라 개성의식 강하다고 보고 있고, 서경은 금나라 정벌하려고 했었고 금의 사대 요구 했었고, 서경파는 이런 거 강조했고 개경파는 요거 보수적이고 진취적이다. 요 대결 구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묘총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고 난리가 납니다. 무신정변이 터져요. 무신이 뭐냐면 싸움을 짜라고 그랬죠.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차별되고 너무 심했어. 선생님이 책을 봐도 심했어요. 문신은 대우해주고 무신은 캐무시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승진도 많이 못 올라가고 최고 군대의 지휘관은 또 문신이에요. 그리고 하급 군인들한테 토지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보현원 사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신들이 치욕을 당한 일이 대표적인 게 기록 남아 있는데, 김돈중은 아까 요 김부식 있죠. 김부식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싸가지가 없었나 봐. 정중부라고 하는 군인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립니다. 정중부가 수염이 되게 멋있고 되게 몸도 좋고 그랬는데 수염이 되게 멋있었대요. 근데 김돈중이 싸가지 없게 이 군인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립니다. 정중부가 따져가지고 김돈중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김돈중이 김부식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김부식이 왕 시켜가지고 정중부 벌 주게 또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정중부 열받았겠죠. 또 다음 기록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문신이 있었는데 이소홍의 뺨을 때립니다. 이 이소홍이 높은 군인이고 할아버지 군인이에요. 근데 이 젊은 한례가 문신이었는데 이소홍의 뺨을 때립니다. 또 이소홍이 계달 아래 떨어졌는데 왕과 신하들이 보고 웃었대. 딴 애들도 아니고 왕도 그걸 보고 웃었대. 그러니까 이소홍 나이든 이 높은 군인이 젊은 한례한테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거 보고 왕이 그거 웃는 거 보고서 무신들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획을 짰는데 때마침 이 보현원에서 디데이가 실행이 되죠. 보현원에 왔었던 왕과 문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중부 이의방이 중심이 되어서 문신들을 죽이고 왕을 갈아엎게 됩니다.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키죠.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신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의방 정중부이 권력 잡았고 경대승이 죽이고 권력 잡고 쭉 계승이 되는데, 특히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최씨들이 있죠. 이 4대에 걸쳐서 한 60여 년간 최씨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시기를 최씨 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기구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 초기에는 중방이 권력을 잡았어요. 중방은 무신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예요. 근데 최충원이 그래서 중요한데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반대 세력을 감시하기도 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 오타네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여기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중방에서 교정동감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교정도감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누가? 최충원이. 그리고 요 이래론 계속 교정도감이 있는데 특히 요 아들 최후 있죠. 최후 때는 몽고가 쳐들어와요. 원나라죠 나중에. 몽골이라고 하죠.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애들이 해군이 약하기 때문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때 권력자가 최후예요. 최후의 권력기구는 이런 게 있어요. 정방, 서방, 삼별초. 정방은 최후가 설치했는데 집에 설치했어요. 인사권을 장악한 기구인데 인사란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관리를 어느 부서에 쓸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업무를 인사권이라고 하는데 막강한 권한이죠.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했었던 거 정방이 최후 때 설치되었다라는 거. 최충원은 교정도감. 그래서 알아두세요. 최충원, 교정도감, 최후, 정방, 서방, 삼별초. 자, 최충원 때 이제 도방이라는 것은 경호기구인데 경대성이 처음 만들었어요. 사병기구인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경비 역할이었는데 이걸 확대한 것이 도방인 거고. 자, 최후 때는 이제 서방, 글서자예요. 공부한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줬고. 삼별초는 배웠죠. 원래는 이게 야밤에 어떤 경호선은 도둑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조그만 부대였는데 이것이 좌별초, 우별초. 나중에는 몽골에 끌려갔다 탈출한 애들 묶어가지고 세 개의 별초라고 해가지고 삼별초라 묶어버리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몽골에 저항했었던 그런 부대로 유명하죠. 이게 최후의 최씨 집안의 어떤 권력 기구가 되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줄 사람이 이음인이에요. 이음인은 천민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노비였나 그래. 그러니까 노비였는데 최고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자기도 신분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 이음인 같은 천민도 최고 권력자가 된 거 보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음인을 보고서 이 하극상이 자주 일어났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 농민과 천민 같은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요. 거기에 영향을 준 것이 이 이음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 나오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음인 때문에 생겼고 또 지배층들이 막 삥 뜯어요. 수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이 망소의 형제가 일으킨 난인데 공주 명악소의 난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주 명악소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 소 혹시 여러분 향부곡소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 배웠는데 향부곡소 특수행정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었던 이사도 못 가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냈어야 되는 특수행정 구역이었었던 공주에는 명악소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란이 일으키니까 고려 정부가 이 소를 일반 도시로 일반 현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하지만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망이 망소이가 반란이 일으키죠. 그리고 경상도에서 이런 게 있었고 또 전주에서 관노비 국가 노비가 반란이 일으켰고 근데 요거 알아두세요. 만적의 난 만적은 최충원 아까 기억나죠? 최씨의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노비인데 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만적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여설을 했었대요.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 무리에서 높은 관직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문이 대표적이죠. 천안 신부님에도 높은 관직이 올랐다나요. 여기 꼭 알아두세요. 장군이나 정승이 어찌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겠느냐. 때만 잘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야 장군의 씨가 따로 있어? 정승의 씨가 따로 있어? 왕족의 씨가 따로 있어? 우리가 저 새끼들 죽이고 우리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우리의 씨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씨가 최고야. 라고 만적이 연설을 하면서 반란을 주도하게 되죠. 근데 이걸 연설을 들었었던 노비 중에 하나가 주인한테 이걸 일러서 이 만적이 나는 진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적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적, 이 씨란 단어 나오면은 만적이 난이에요.
그래서 이때 농민과 천민의 반란,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벌어집니다. 여기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망이 망소의 난이 우리 공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만적의 난이 수도 개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최소한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난 특생정국에서 일어났고, 만적의 난 최충의 노비가 일으켰다라는 거, 씨를 강조했었다라는 거.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이라는 어떤 고인물들이 등장이죠. 얘네들이 특권, 음서, 공음전, 그리고 중첩된 혼인 등으로 이자겸이 대표적이었었죠. 그래서 이자겸이 끝내 왕까지도 욕심을 노리는 이자겸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분을 이용해서 진압을 했고, 하지만 왕권이 실추되었고, 그래서 왕권이 실추된 인종이 묘총 정지상을 불러들였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냐면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내세워서 서경으로 갑시다. 금나라 정벌합시다. 황제를 칭합시다. 라고 주장했지만 개경 세력이 반대했고, 그러자 묘총이 반란을 일으켰고 김부식이 진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신채호는 되게 안타까워했었죠. 묘총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겨서 우리나라가 고리타분한 유교가 정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로 흘러가면서 개판되었다. 만약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총이 이겼다면 우리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성공하면서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가. 그래서 어찌 1천년내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조선 천년 역사에서 제1의 사건을 묘총의 서경천동으로 뽑은 사람 신채호고, 신채호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봤다라는 거. 서경파 대 개경파, 묘총 대 김부식의 대결로 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었죠. 문신과 무신의 차별되고 심했었고, 보현원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이때 최고 권력자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이의미는 천민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신분 상승의 기대감에 의해서 하극상이 자주 일어난 시대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극상의 사례 여기 있죠. 대표적인 거 공주 명학소의 난, 특생정옥에서 일어났었고, 만적의 난, 최초의 노비가 씨 운운하면서 반란을 도모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주 개경에서 반란이 있었었던 거. 그리고 이 4대 60여 년간 최시대 권력 잡았었죠. 그래서 최총원과 최후 비교해야 됩니다. 최총원은 교정도감과 도방이 있었고,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했었고, 이런 것을 권력 기반으로 했었고, 특히 교정도감 최총을 설치했었고, 정방 최후가 집안에서 인사권을 장악했었던 기구였었다라는 거. 자, 이 정도는 꼭 한 번쯤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12강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쪽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거예요. 고려가 취한 기본적인 대외관계 원칙은 친송, 송나라하고는 친하고 북친,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하고는 어떤 갈등을 빚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은 고려가 있고, 중국은 이때 송나라인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이 송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의 북방민족, 거란이나 여진족 있죠. 뒤에 이제 몽골도 들어서지만 이 나라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송나라랑 친선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과 적이었었던 거란과 여진과는 어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세 민족별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등을 빚었는지 볼 겁니다. 먼저 거란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송나라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란이 송나라를 쳤을 때 뒤쪽에 고려가 고려 뒤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거란 뒤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왔었던 거란의 장군 이름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소손영인데, 처음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가 좀 쫄았어요. 쫄아서 이들을 좀 물리기 위해서 우리 고려의 땅을 좀 띄워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서 단판을 지었던 사람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서희의 외교 단판이죠. 이때 소손영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고구려, 너네는 신라 땅을 계승했잖아. 근데 왜 여기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서 우리 거란한테 주지 않느냐? 라고 따지지요.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아래 나오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고 평양을 수도로 했다. 평양은 옛 고구려 수도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거란이 따지죠. 야, 너네는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고 우리 거란하고는 사이가 뭐냐 했더니,
어,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여기에 성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쪽이 뚫려야지 거란과 고려가 교류를 할 텐데 이쪽이 지금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결과 소선영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교류할 수 있도록 이쪽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죠. 이것을 강동육지라고 합니다. 여기 압록강이 흐르죠.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 6개의 성을 쌓게 됐는데 이것을 강동육지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차, 3차 때 양규랑 강감찬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1차 때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전쟁 결과 송, 요나라, 고려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크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북방민족이 이제 쳐들어오는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천리장성을 촉조를 합니다. 압록강에서 도름표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앞서 우리 고구려 말기 때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쌓은 거 기억날 거예요. 또 다른 천리장성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은 수도 주변에 개경이 여기 있죠. 수도 개경 주변에 이렇게 성을 쌓은 것을 나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차는 서해 외교 담판 결과 강동육지를 확보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진과의 전쟁입니다. 여진족, 거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진족은 말을 상당히 잘 타고 기마병들이 셌었다고 하죠. 말탄 군인들. 그래서 윤관이 건의를 합니다. 별무반을 만듭시다. 여기 기병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말탈 기자거든요. 말탄 군인들, 신기병, 보병 중심의 신보군, 승병, 스님병 중심의 항마군,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군대인데 여기서 우리는 요 기병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진족이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고 요 세 개로 구성된 별무반을 윤관의 건의에서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여진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하는데 현재까지 동북 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아래 보면 척경 이삐도라 해가지고 이건 조선시대 때 그린 그림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한 후에 비석을 세웠다고 해요. 고려지경, 고려의 영토다. 여기에 고려지경이라 써 있는데 고려의 영토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을 어딘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이 비석 찾으라고 했었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도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이 위치가 체크가 된다라면은 동북 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윤관, 별무반 꼭 알아두고 끝내 여진족은 더 커져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대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사대는 뭐냐면 여진족이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다. 자기들을 임금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좀 굴욕적이지만 이 당시 때 권력자였던 이자겸은 이걸 수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자겸의 난으로 이자겸이 쫓겨나고 나중에 묘총이 서경천도운동 벌이죠. 이때 서경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실패했었죠. 그래서 여진과의 싸움에서는 별무반, 윤관, 동북구성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 몽골과의 전투입니다. 몽골은 세계사에서 우리 배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가장 강했던 나라이죠.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몽골과 우리나라가 만난 것은 이 거란족 있죠. 몽골이 들어서면서 거란족이 우리 고려 위쪽까지 쫓겨내려와요. 몽골은 이것을 쫓아서 내려오고 우리 고려는 우리 영토를 침범하니까 막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내려온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몽골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도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왜 전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에 왔었던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있는데 몽골 사신이에요. 이 사신이 국경을 돌아가다가 피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1차 전투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박서가 처음에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박서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쳐들어오는데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요. 강화도는 이쪽인데 섬이에요. 이때는 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왜 강화도로 천도를 하냐면 몽골이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그 해군이 없기 때문에 육군은 강해요. 해군이 없기 때문에 해군이 약한 이 몽골에 맞서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주로 강화도로 많이 천도를 해서 싸웁니다. 이때가 이제 고려의 실력자가 누구였냐면 최후. 최씨 무신정권 기억나나요? 최후가 이때 권력을 잡았을 때인데 이때 강화도로 천도하고 싸우게 됩니다. 큰 특징, 처인성 전투가 유명합니다. 이때 처인성이 어디 있었냐면 처인 부곡이라고 한 곳에 있었는데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주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고려 왕조의 기본적인 원칙은 왕, 귀족들 모두 다 강화도로 도망가고 일반 주민들은 성이나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으라고 해요. 한마디로 고려 왕은 다 도망가고 왕실과 귀족들은 도망가고 일반 평민들과 천민들만 남아서 많이 싸운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 이 처인성 전투가 유명합니다. 스님이었던 김윤호가 주도해서 이 주민들과 싸우게 되는데 몽고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살리타를 죽이고 그리고 이때 큰 특징 백성과 천민들이 중심이 돼서 저항한다라는 거 귀족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 그래서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처인성은 여기에요. 처인 부곡. 부곡 기억나나요? 그 충주성도 여기서 선생님 쓰진 않았지만 다인철소라고 하는 동네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소 그리고 여기 부곡 혹시 기억나나요? 향 부곡 소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세금도 막대하게 물었었던 속된 말로 왕따 지역이 있었는데 향부곡소가 있었는데 이 충주성은 다인철소였었고 이 처인성은 처인부곡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주나 이 처인성은 모두 다 천민 집단이 살았던 천민이라기보다는 좀 왕따 주민들이 살았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중심으로 몽골에 저항했었다는 거 알아두고 또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이때 제작이 되죠. 하지만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을 맞서는 데는 무리가 좀 있었고 끝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수도. 환도라는 것은 돌아올 환 수도도예요. 수도로 돌아왔다. 환도. 우리 수도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수도로 돌아가는 것을 환도라고 하는데 이로써 무신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몽골에 끝까지 싸웠던 것이 이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우리 배웠지만 이 최후를 비롯한 최씨 정권 있죠. 무신정권에서의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기구 어떤 무력 집단이 됐던 것이 삼별초인데 삼별초는 이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또 제주도로 이동해 가면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동 경로 꼭 알아두기 바라고 이 화살표 판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쪽 지역에서 주로 활약을 하면서 몽골의 끝까지 저항했었던 것이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 이 몽골과의 전투 결과 국토 황폐화되고 백성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알아두세요. 문화재가 불에 탑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과 초조 대장경이 이때 몽골의 침입에 불에 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해군이 약한 몽골을 대비한 거고 아니죠.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중에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고 처인성은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용인이에요. 그 충주성에서 노비들이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여기에서 크게 활약을 하는데 주로 백성과 천민들의 활약이었었고 특생정 구역이었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까요? 최종 정리 앞서서 이쪽 안 했네요. 이렇게 크게 전쟁만 했었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류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병란도. 병란도가 수도 개경 옆에 있죠.
개경 옆에 예성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위치한 국제무역항이 병난도예요. 이때 우리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만 울산항이라 배웠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항으로 병난도가 번성하게 되고 여기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었대요. 이슬람 국가의 상인들도 왔었다라는 거죠. 또 이들이 가서 코리아라고 고려를 영어식 발음을 하면 코리아 발음 비슷하죠? 우리 고려가 영어식으로 코리아를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코리아가 이때부터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난도 꼭 기억해주고,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로 비단, 약재, 서적 같은 거 받았고, 우리의 금은 나전칠기, 인삼 같은 거 보내줬었고, 일본으로부터는 수은 같은 게, 황 같은 게 들어왔었고, 식량, 인삼, 서적을 보내줬었고, 북방민족에서는 북방민족이 부족한 농기구나 식량을 좀 주로 줬었고, 북방민족이 많이 나는 말, 모피, 은 같은 것을 주고받았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 병난도 위치랑 국제무역항이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는 한마디로 친송 북진 정책이었다라는 거. 송나라하고는 친했고 북방민족과는 싸웠다라는 거. 먼저 거란족과는 1차 서해 외교 담판,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확복했다라는 거. 강동육주 이걸 차지함으로써 교류를 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이런 것들도 쌓았다는 거. 그래서 서희 외교 담판 요 사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성을 쌓고 길을 통하면 교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지한 것이 강동육주라는 거. 자, 여진족은 별무반을 만들어서 저항했었죠.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졌고 여기 기병을 포함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동북 구성을 개척했다라는 거. 그 증거가 이 척경 이피도에 있는데 현재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거. 하지만 여진족이 강해지면서 금나라를 세우고 4대 요구를 했지만 수용했다라는 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반발했지만 실패했었다라는 거. 자, 몽골이 쳐들어왔었죠. 몽골의 침입의 큰 특징은 최후 때 강화도로 천대해서 싸웠다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침입해봤을 때 이 차인성 전투나 아니면 충주성 전투 통해서 저항을 했지만 주로 하층민들이나 백성들이 저항했었다라는 거. 특히 차인성 전투에서는 김윤우 스님이 적장 살리타 사령관을 죽였다라는 거. 8만 대장경을 제작하면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워가지고 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끝내 개경으로 환도하지만 삼별체는 끝까지 저항했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저항했었다라는 거. 이 와중에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되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13강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부분입니다. 우리 앞서 몽골과의 전쟁 배웠죠?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은 했지만 끝내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했었었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것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간섭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몽고가 우리나라 간섭을 해요. 그래서 강화라는 말은 이제 항복을 하고 끝내 화해를 했다는 건데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나마 몽골은 우리나라 대우를 해줬어요. 식민 지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려 본연의 제도랑 풍속을 인정해주는 나름대로 대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영토를 빼앗아 갔어요.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등 직접적으로 일정 부분은 몽골이 지배를 합니다. 위치를 보면은 이쪽 화주 지역의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이죠. 동령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몽골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여기는 동령부나 여기는 탐라 총관부는 곧 반환이 되지만 이 쌍성 총관부는 뒤에 배우겠지만 끝까지 몽골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탈환하는 것이 이따 보게 될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성 총관부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철령 이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쌍성 총관부 지역에 여기 철령 있죠?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여기 이북, 북쪽이 쌍성 총관부 지역이라는 거죠. 자,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반식민지로 삼았지만 이제 일본까지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말을 키우고 우리나라에 배를 만들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태풍으로 실패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것을 신풍, 신이 바람을 불어서 구해줬다. 역시 가미카제, 특공대 들어봤죠? 가미카제라는 어원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이때 몽골이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요.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란 뜻이에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 동쪽이 일본이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임시 기구가 정동 행성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일본의 원정이. 그런데도 몽골은 이 정동 행성을 그냥 그대로 두면서 내전 간섭 기구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 행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직접 다루가치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내전 간섭을 노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다루가치, 내전 간섭의 단어라는 거. 그리고 고려가 망하진 않았지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고려의 국왕은 왕은 원나라 공주랑 혼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나쁜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세계 최강이었었던 몽골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전 세계 최강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왕자들은 어렸을 때 원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왕이 되면은 고려에 와서 왕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실 및 관청의 이름을 격하 한 단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 때는 폐하라고 불렀는데 전하라고 불러야 되고, 왕자는 태제라고 불렀는데 세제라고 불러야 되고, 옛날에 광종, 태조 이렇게 불렀는데 충땡왕으로 불러야 되고, 짐 대신에 고라고 불러야 돼요. 특히 여기 보면은 충땡왕 돼 있죠.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으로 시작하는 왕들은 다 이 원나라 간섭기 때 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충이 무슨 충자냐면 충성할 충자예요.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좀 굴욕적으로 몽고의 지배를 받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탈에 갑니다. 인적 수탈로 여자들을 요구했어요. 공여.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이 유행했었고, 끌려가면 좀 비참한 생활을 했었겠죠. 귀족의 노비로 아니면 첩으로 살든지. 근데 운이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 기황후라고 해서 몽고 원나라의 어떤 황제의 부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황후. 영화 아니 드라마도 있었죠. 근데 그 오빠 기철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 몽골에 가서 황제의 부인이 됐어. 그럼 이 기철은 어때요? 자기 여동생이 몽골 황제의 부인이잖아. 그 기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데 이 기철 이런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 불러요. 친원파죠, 친원파. 그리고 물적 수탈을 합니다. 이런 것도 수탈했지만 응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매를 징발한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매를 이때 몽골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응방이란 기구를 설치해서 매까지 빼앗아갈 정도로 몽골 애들이 우리 매를 좋아했었다라는 거. 그 문화교류도 있었습니다. 몽골풍이라고 해서 몽골의 복장이나 음식, 문화 등이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이런 것들. 소주, 변발, 수라상, 우리 무술이, 무슨 무수치, 장사치, 벼슬아치, 직업을 나타내는 치, 우리 전통 혼례에 쓰이는 연지, 곤지 쪽들이 다 몽골에서 온 거죠. 또 고래 풍습도 위에서 유행했었고, 원나라 간섭기 때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었던 원나라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 기철 가문이 그랬죠. 원나라를 등에 업고 싸가지 없는 짓을 했었던 귀족이 되죠. 원래부터 있었던 귀족도 있고 몽골어에 능통했던 가문이 또 귀족이 되기도 해요. 또 원나라의 왕자들이 생각난다고 그랬었죠. 이 왕자를 수행했던 가문들도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원나라가 힘이 셌을 때는 원나라 힘이 등에 업고 아주 나쁜 짓을 해요. 횡포를 벌이는데 얘네들은 주로 권직을 독점했는데 음서제 기억나나요? 5품 이상이면은 그 후손들이 과거 시험 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과거보다 더 대우받았다 그랬잖아요. 음서제를 통해서 권문세족을 계속 배출해요. 그리고 대규모 농장을 운영합니다. 남의 토지를 빼앗고 농민을 노비로 전락을 시켜요. 그리고 일부 불교 사원은 권문세족과 연계해서 타락합니다. 쓰레기 짓을 해요, 불교가. 그래서 이때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권문세족의 형편 한번 볼까요? 요즘 들어 권문세족이 남의 토지 빼앗음이 매우 심하다. 그 규모가 하나의 주보다 크고 군 전체를 포함해서 산천을 경계로 삼는다. 야,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산과 냇가를 경계할 정도로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장이라고 해요. 대농장. 땅이라고도 안 하고 대규모 농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산과 천을 경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앞서 왕들은 다 충으로부터 시작하는 왕들이에요. 충선왕, 충렬왕, 충목왕 이런 왕들인데 공민왕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혁을 하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공민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개혁이 가능했냐면 원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중국 한족이 만든 명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원나라가 쓰러져 가던 시기예요. 힘이 약해지니까 공민왕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왕권을 강화시켰고 반원 정책을 펼쳤어요. 반원이란 말은 원나라에 반대한다. 원나라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었다라는 거죠.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 기억나나요? 앞서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든 정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집에 정방이라는 걸 만들고 인사권을 행사했었죠. 관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인사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는 이런 인사권을 정방을 폐지했다는 것은 관리들이 하던 것을 국왕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챙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균관이랑 학교 이름이죠.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유학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참고로 성균관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떠오르는데 조선시대 대표 학교가 성균관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려 말 때 성균관이 이미 있었어요. 고려를 대표하는 유학교육기관은 원래 국자감이었는데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대표 브랜드가 된 거고 여기서 유학교육을 시키는데 신진사대부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합니다. 신돈이란 스님을 등용을 해요. 권문세족을 누르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님을 등장을 시켜서 전민 변종 도감을 만듭니다. 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전, 땅, 땅전자죠. 밭전자, 민, 백성민자예요. 땅과 백성을 변정, 정은 바로잡다. 바로장자죠. 땅과 백성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란 뜻이, 기구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본 것처럼 권문세족이 나쁜 짓 많이 했죠.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랑 노비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기 위한 만든 기구예요. 또 강제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평민으로 해방시켜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면 권문세족은 불리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땅과 노비가 풀려나니까. 그래서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경제력과 군사적인 기반이 약화되고 반대로 평민이 많아지면 평민이 세금 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좋은 거야. 당연히 누가 반발하겠어요. 권문세족이 반발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돈 죽여버리고 이걸 실시한 공민왕 죽임으로써 끝내 실패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원 정책. 친원파들 죽여버립니다. 기철 같은 권문세족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동행성 기억나죠?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들었던 정동행성 부속기구에 썼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내정 간섭기구를 폐지한 거야. 몽골시 풍습 금지시켰고 격화된 왕실호칭이나 관청의 호칭도 원래대로 복구시켰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쌍성 총관부를 되찾았습니다. 아까 요 세 개 중에 쌍성 총관부 못 찾았잖아요.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 때 탈환을 해요. 여기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었죠. 철령 북쪽 이쪽이죠. 여기 쌍성 총관부 지역. 그래서 요 지역 나오면은 쌍성 총관부 지역이고 공민왕 때 탈환했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쌤이 교사 임용고시 볼 때 요게 시험에 나올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이 당시 때 공민왕 때는 외적들의 침입이 많았어요. 북쪽에 홍건적이 쳐들어왔고 남쪽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홍건적은 원나라에 저항하는 한족 농민을 말합니다. 한족은 중국 오리지널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원은 몽골족이잖아. 한족을 무너뜨리고 몽골족이었던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한족 농민군들이 저항을 해요. 나중에 끝내 명나라가 들어서죠. 근데 이 홍건족이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와요. 그리고 왜구가 우리나라 서남해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쳐들어오죠. 선생님이 있는 보령 지역까지도 이 성주사까지도 쳐들어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왜구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을 전체를 통칭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스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나오자면 쓰시마 섬 아래쪽 부분 스시마 일대의 해적들을
왜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나중에 명나라를 침범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 백성을 괴롭히다 보니까 격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격퇴하면서 영웅이 등장하는데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왜구 무찌르기 위해서 최무선이 활약했었던 진포대첩도 유명합니다. 이때 화약을 통해서 화포로서 왜구 격퇴한 것이 유명하죠. 그리고 박이는 왜구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섬 본토를 토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민왕이 여러 개혁이 있었고 특히 전민 변정도감의 개혁 실패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권문세족이 반발하고 끝내 신돈을 공민왕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공민왕마저도 권문세족들이 죽임으로써 요 개혁 좋은 내용이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자, 고려 말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요 세력들 꼭 알아둬야 돼요. 아까 원 간섭기 때 권문세족이 있었죠. 요 쓰레기들하고 좀 비교되는 애들이에요. 신진사대부. 공민왕 때 아까 여기 유학 정비하면서 등장했었다 그랬죠. 공민왕 때 성장을 했었고 주로 학업 관리나 지방에 있던 향리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실력이 있어. 과거제 출신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과거제 출신 애들인데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성리학을 공부했었고 과거제 출신이라는 거. 아까 권문세족은 음서제 백 출신이었죠. 그래서 권문세족과 좀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권문세족은 친원파 음서제를 통해서 진출했고 쓰레기질 많이 했었고 신진사대부 과거 출신의 실력자들이고 성리학을 공부했었다라는 거.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때 타락했었던 불교를 비판하고 횡포를 일삼던 권문세족을 비판한 애들이 신진사대부 애들이에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은 무인, 군인이란 건데 신흥, 새로운 무인 세력인데 인기가 좋아요. 홍건적과 왜구 격퇴 과정 아까 배웠죠. 이때 등장하는 최영과 이성계 등을 말하는데 위에 있었던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의 현식을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이 둘이 손잡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나라도 세우게 됐죠. 그 주인공이 이성계 장군이죠. 그래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 세력, 권문세족과 비교해서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사료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전민변정도감 땅과 백성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구이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꼭 누굴 기억하다? 공민왕. 공민왕이 등장시킨 신돈 스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권세 있는 집에서 거의 다 빼앗아 갔다. 돌려주려고 판결을 내려도 듣지 않는다. 이제 도감을 설치해서 바로잡겠다. 여기서 도감은 뭘 말하겠어요? 전민 변정도감을 말하겠죠. 자, 오른쪽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부분입니다. 위쪽에서 홍건적, 이 빨간색 부분인데 홍건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파란색 왜구가 파란색 보면은 여기 막 남해안, 동해안 막 장난 아니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때 활약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여기 이성계, 황산대첩 그리고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그리고 최무선 여기 진포대첩 진포는 지금의 군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박이는 여기 박이 나오죠. 왜구의 본고지였던 쓰시마 자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약하는 영웅들이 등장했는데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부르고 신진사대부랑 함께 고려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새로 조선까지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자, 최종 정리 가볼게요. 자, 원나라 간섭기 우리 꼭 알아둬야 될 거. 영토를 빼앗겼다라는 거. 쌍성 총관부를 비롯해 세 군데 빼앗아갔고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되찾는 부분. 그리고 일본 원정을 떠났지만 정동행성 설치하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되었고 다로같이 파견하면서 간섭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려 요구했었고 매 요구한 것이 특징이었었다라는 거. 몽골풍이라고 해서 몽골의 풍습이 유행했었고 우리 고려 풍습이 거기서도 유행했었고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친원파들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음서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었고 대규모 농장을 산과 천을 경계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패했었다라는 거. 이걸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공민왕. 원나라가 약해지는 시기 때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랬고 원나라에 대들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학을 정비하면서 신진사대부 끌어다 썼고 무엇보다 전민변정도감 신돈 데려다가 개혁을 했었죠.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토지랑 노비를 원래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좋은 개혁이었지만 실패했었다라는 거. 반환 정책으로는 기철 등의 친원파 죽여버렸고 정동행성 폐지했고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쌍성 총관부를 되찾았었다라는 거, 철령 이북의 이쪽 땅 되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공민왕 때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들을 무찌르면서 등장하는 최영과 이성계 같은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이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했었고 신진사대부랑 함께 고려를 개혁하거나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영, 이성계, 그다음에 뭐 최무선, 박이의 쓰시마 정벌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4강 고려의 생활과 문화 파트입니다. 이쪽은 종교와 학문, 문화와 예술, 고려인의 생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종교와 학문은 시기별로 공부하면 편합니다. 먼저 불교 부분입니다. 불교는 고려 초기 때 이제 태조 왕건이나 광종 때 요와 같은 불교를 대화하는 일들을 해줬었죠. 그리고 중기 때는 문벌귀족 때인데 요 의천이란 스님이랑 진울이란 스님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통일신라 때는 의상대사랑 원효대사 비교했었잖아요. 해초까지 3명 나왔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스님이 나오는데 5명의 스님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려에서는 의천과 진울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통합중심운동을 공부하면 돼요. 의천이라는 사람은 천태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종과 선종 배웠었죠. 교종은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선종은 참선 같은 거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던 것이 천태종이고 의천이 창시했습니다. 반대로 진울 같은 경우는 조계정이라는 걸 창시를 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종 중심이냐 선종 중심이냐 따라서 의천, 진울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진울 같은 경우는 이때 불교 개혁 운동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했는데 왜 개혁을 하냐면 불교가 어떤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속세에 물들어서 좀 타락한 부분이 있는데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행하고 노동함으로써 어떤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운동을 불교 개혁 운동이라고 하고 수선사라는 절을 통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수선사라는 절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름이 송광사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지금도 저기 전라남도 순천 유명한 동네죠. 순천에서 송광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울 불교 개혁 운동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원 간섭기 때는 권문세족들이 나쁜 짓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하고 결탁이 되어서 불교가 나쁜 짓도 했었고 이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우리 공민왕 때 등장했었던 신진사대부 기억나죠? 유교를 공부했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부분까지 배웠어요. 자, 유학 부분입니다. 고려 초기 과거제 시향이라든지 시무 28조 우리 성종 때 배웠었죠. 유학자 최승로가 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렸는데 유교 정착하십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있었고 다 유학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중기 때 되면은 이때는 사학이 발전합니다. 사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자 들어가면 사교육이고 과는 어떤 공립교육. 근데 중기 때는 이 사학교육 사교육이 발달을 하면서 최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학원을 만들어요. 문헌공도라고 하는 어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을 만들면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죽으면서 나름대로 공교육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학이 발달했었고 최충의 문헌공도라는 것이 유행했었다. 원 간섭기 때는 유학의 일종이었던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신진사대부가 후기 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신진사대부가 정몽주랑 정도전인데 다음 파트 때 배우죠.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성리학자고 정도전은 새로 조선을 만들려고 했었던 성리학자였죠. 자, 역사서 7대실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기록만 남아있고 여기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 우리 김부식은 앞서 배웠습니다. 묘청의 석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들고 만든 책이 삼국사기이고 유학자예요. 김부식은. 그래서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만 썼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이한
뭐 설화나 어떤 전설이나 기한 이야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여서 김부식은 또 신라계 승의식을 이 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웬만한 이야기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해져 오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이 삼국사기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무신집권 때는 동명왕편, 그다음 해동고승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죠. 고구려 개성식을 담고 있고 해동 고승 뛰어난 스님을 기록을 적은 건데 가쿤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원간석기 때는 삼국유사 일원이라는 스님이 썼는데 이것은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이런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사관에 입각해서 썼고 또 기이한 이야기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있죠. 이것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삼국유사예요.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스님 불교 사관에 입각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거 삼국유사라는 거, 또 이승효가 지은 이 제왕홍기에서도 단군 신화랑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요거 비교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이 최초로 실린 거 삼국유사라는 거, 기한 얘기도 실렸다라는 거. 그리고 요 삼국유사나 제왕홍기의 큰 특징은 요 표현이 들어가요. 자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원나라 몽고의 간섭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자주성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어떤 자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쓴 책이 삼국유사랑 제왕홍기라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어떤 고득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후기에는 사략이라는 책이 성리학적 이권에 의해서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었고, 자, 오른쪽에 문화예술 부분 볼게요. 건축에서는 요 세 절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남아져 있어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특징이 있습니다. 주시포 양식이고 배열림 기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주시포 양식이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볼게요. 여기 기둥 있죠. 기둥과 천장을 받치는 요 부분은 공포라고 해요. 이 기둥과 이 공포가 1대1로 쌍을 이루는 거. 기둥 하나, 공포 하나, 기둥 하나, 공포 하나. 이런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개 다 잘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기둥 하나, 공포 하나, 기둥 하나, 공포 하나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고 베일림 기둥을 하고 있어요. 베일림 기둥이 뭐냐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잘 보면 이렇게 좀 뚱뚱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배가 볼록 나온 것처럼 이렇게 뚱뚱한 이런 구조를 배흘림 구조라고 하고 안정감이 있고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량수전의 배흘림 구조가 상당히 유명하고 셋 다 배흘림 기둥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는 이런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 기둥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 주심포 대신에 다포, 마늘 다자거든요. 기둥하고 이게 1대1로 매칭되지 않고 공포가 위에 많이 있는 그런 구조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등장을 하지만 주력은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이라는 거.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 주심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다음 탑은 다각 다층 탑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통일신라는 통일했기 때문에 3층 탑, 안정감 있는 3자가 많이 유행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층 탑이에요. 탑의 수가 많아요. 층수가. 보다시피 층수가 많죠? 근데 또 각도 많아요. 8각. 보통 요 가운데 있는 판석이 보통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전 시대 때는. 근데 여기는 8각. 이거는 뭐 이것도 각이 많고 10층. 그래서 층수가 많거나 어떤 각이 많은 것은 고려시대 때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종과 관련되는 승탑도 이때 유행했었고 불상을 볼게요. 고려 때는 대형 철로 만든 불상이나 큰 불상이나 어떤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된 거, 또 실화를 계상한 불상도 있고 좀 다양해요. 대형 철불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진을 봐서 그렇지 되게 커요. 그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게 대표적인 게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 이거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권력자 호족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영주 부석사 소조 암타일의 좌상은
되게 안정감이 있고 비례감이 있어요. 신라는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탑도 3층으로 안정감이 있고 부처님들도 우리 석굴암 보면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림, 글씨, 음악에서는 그림에서는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롭도, 공민왕이 그런 걸 추정하고 있죠. 잘 보면 머리가 변발이에요. 앞머리는 까고 뒷머리만 묶은 건데,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불화는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 관련된 그림인데, 지금 일본에 있는 해허가 그린 양류 관음도, 물방울 같은 것 속에 이제 관음상이 그려져 있는데 엄청 멋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큰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양순체라고 해서 이 구양순은 중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글씨체를 유행했었는데 이 탄현이라는 사람이 또 엄청 잘 글씨를 썼다고 하죠. 그 다음에 궁중음악인 아악과 어떤 향토적인 음악인 소각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또 우리 고려하면은 고려청자잖아요. 청자랑 공예기술이 발달했는데 처음에는 순수청자, 순수하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순수청자가 유행했었대요. 그러다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상감청자. 상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수청자에서 긁어내고 그 홈이 있을 거 아니야. 홈에다가 색이 다른 것을 더 흙을 집어넣고 유약을 바른 건데 상감청자. 순수한 청자의 그림이 더 그려져 있죠. 그리고 뭐 은입사 기법이라는 것도 유행합니다. 청자에서 긁어내고 은을 넣는 거야. 은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청동, 은입사, 정병 이런 것도 고려 시대를 대표한다라는 거. 그냥 나전칠기 어떤 조개 같은 것들 붙여서 어떤 유약을 발라서 썼었던 나전칠기도 고려를 대표했었죠. 자, 고려하면 또 인쇄술이 유행합니다. 목판 인쇄술이 있고 활판 인쇄술이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은 말 그대로 목판, 나무판이 있으면은 글씨를 하나하나 새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칠하고 종이로 찍어내면은 무한정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찍어낼 때는 목판. 근데 종류가 다양하진 않겠죠. 글씨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을 찍어내지 못하지만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목판 인쇄술이고 활판은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은 이걸 조합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걸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 대신에 목판보다는 많은 양을 찍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찍어낼 때는 활판 인쇄술, 많은 양을 찍어낼 때는 목판 인쇄술이 유행하죠. 목판 인쇄술의 대표적인 것은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초조대장경은 이제 거란 침입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몽골 때 불에 타서 없어지죠.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죠.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그러다가 조선 초에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전시가 되고 있죠. 참고로 팔만대장경 이 판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받고 있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대장경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 팔만대장경과 보관하는 그 시설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활판 인쇄술 이건 나무로 만들었다면 이건 금속으로 만든 건데 상종 고급 예문 기록에 남아있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찍어냈다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하지만 기록상으로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현재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종이가 상종 고급 예문인데 전해져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부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거예요.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인쇄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프랑스에 가 있어요. 조선 말에 프랑스로 가져갔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아까 팔만대장경도 세계 기록유산이죠. 그래서 둘 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인쇄술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했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신분 제도가 역시 유지가 됐는데 양인, 천인,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요. 양인, 천인. 양인은 이제 평민인데 평민 중에서도 지배층, 귀족이 있고 백정,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농민들도 있고 또 천인은 거의 다 대다수가 노비였었고 노비는 물건처럼 매매, 주고받고 팔고 뭐 상속도 가능했었죠.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여기서 백정을 존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도 백정이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시대 백정은 소나 어떤 돼지 잡는
농축업에 종사하는 천한 신분이었거든요. 천민이었어요. 근데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 농사짓는 농민이고 평민을 말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참고로 고려시대의 지배층은 요 위에 선 표로 정리해놨는데 초기엔 호족, 중기에는 문벌귀족, 무신집권기 때는 무신, 원간섭기 때는 권문세족, 후기 때는 신진사대부 등이 권력을 잡죠. 그러다가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을 세우면서 양반 사대부들이 권력을 조선시대 때는 승기를 하게 되죠. 자, 가족제로 혼인제도 남녀 평등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 많은 내용들이 쓰여지는데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돼요. 남녀 평등과 관련된 내용이면은 무조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예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가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건 조선 후기가 되고 고려 시대랑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였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재산을 똑같이 남녀 가져가고 친가 외가 차별도 없습니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족보에도 외가 쪽 손자들도 다 기록을 했어요. 호족에 기재할 때도 남녀 차별 있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음서의 혜택도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 그다음 처가살이, 남자가 여자 처가집 가서 생활했었고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이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남녀 평등이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 때는 향도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전기랑 후기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향이 이 매향이에요. 매향. 도는 무리 도자. 매향을 하는 무리다. 주로 불교 활동을 하는데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었어요. 절, 탑, 불상각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같이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의 개심사지에 여기 기록을 보면은 이걸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도 활동이죠. 이런 활동을 하고 강이나 바다에 향나무를 묻었대요. 향나무를 묻고 빌었대요. 부처님한테.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죽은 사람 있으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을 이 향나무를 묻으면서 빌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불교랑 관련돼서 이런 매향 풍습이랑 이런 비는 모습이 있었고 고려 후기가 되면은 이제 불교랑 별개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합니다. 상장내 누가 죽거나 하게 됐었을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혼례 결혼할 때 어떤 마을에 큰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랑 관련된 매양 활동이 중심이었다면 고려 후기가 되면은 어떤 농민의 공동체 조직으로서 활동했던 것이 향도라는 거. 이 사천 매양비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사천에 있는 이 비석에 이 매양 활동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사료 하나 볼게요. 이 고려사에 나와 있는 사료인데 재산을 균등 분배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따로 노비 40명을 더 챙겨주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사양했대요. 일남 오녀 사이에 어찌 아들인 저만 더 받아서 우리 육남매가 골고루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 뜻을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노비 40명을 아들이라 더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옳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녀 재산 균분, 남녀 평등이었다는 게 잘 나타나 있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종교와 학문에서는 이 의천 스님이랑 진울 스님 비교하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을 통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고 진울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선종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울은 그때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선사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비교해야 됩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유교사관, 기이한 이야기는 다 뺐고 신라계 성의식이 담겨 있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거. 반면에 일어는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사관, 기이한 이야기를 수립했었고 대표적인 게 단군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랑 제왕원기는 요 원 간섭기 때 쓰여진 책인데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자주성이 실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성을 고치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건축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이 공통적이었었고 탑, 다각다층 탑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불교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죠. 커다란 철로 만든 불상도 있었고 엄청 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불상도 있었고 통일신라를 계승해서 균형감 잡힌 균형이 있었던 이런 불상도 있었고 그림은 천산대렵도 그다음에 불화 등이 유행이 있었고 순수청자가 유행했었고 나중에 더 발달해서 상감청자가 유행했었다라는 거. 자, 고려 인쇄물은 목판 인쇄술,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었다가 나중에 활판 인쇄술까지 개발이 된다라는 거. 상정고궁 예문은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현재 전해져 오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세계기록 유산으로 현재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 고려인의 생활 신분제가 운영되었었고 남녀 평등 사회였었다라는 거. 이 사례도 한번 좀 읽어보고 풍습으로는 이 매양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향도 나중에는 농민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